오늘 방송은 하루 전인 26일 사전 녹화된 내용임을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인터뷰는 지금 편성 시간보다 더 길게 녹음됐습니다. 전체 내용은 온라인 노컷 뉴스 또는 유튜브 울산 CBS 채널에서 시사 팩토리 100.3을 검색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 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의 진행자 김유리 아나운서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김성광 PD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금요일마다 방송되는 선거 특별 방송에만 제가 나와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더불어민주당 쪽 임동호 중구 지역 후보자 김시현 시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었었죠. 원래 토론식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방송이 미래통합당 쪽 사정으로 먼저 더불어민주당 쪽 입장만 들었던 건데요. 그래서 다음 순서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쪽 입장 듣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질문지를 받은 미래통합당이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취소했습니다. 지난주 미래통합당 쪽과 인터뷰를 한다고 청취자 여러분께 약속했는데요. 못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 다음 순서로 민중당의 김종훈 의원 모시고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진행이 되고 모두 공천을 마무리 지으면서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동구의 김종훈 국회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후보 등록을 하고 왔어요. 이제 후보가 됐네요. 4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줄은 진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예. 아우성과 힘겨움, 울음바다였던 것 같습니다. 한 3만 4천이 일을 잃기도 하고 네,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또 동구를 떠나기도 한 도시였어요. 네. 그 가운데 저도 참 많이 울기도 했고 많이 아파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50개월째 인구 감소하는데 그게 지금 동구 지역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해 가지고 네. 동구의 새로운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고자 이번에 또 등록하고 또 네. 인사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저기 내일까지 후보자 등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히어로물 영화를 이제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영웅이 등장해서 우주를 구하는데 오프닝에 밝힌 것처럼 미래통합당 쪽에서 인터뷰를 거절해서 그 동구의 영웅께서 한 주 일찍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그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그게 사실 그 방송에 나오기로 했던 그 박대동 후보자께 선거를 코앞에 두고 예. 좀 삼성화재 사회이사로 재선임된 상황을 놓고 좀 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재벌 눈높이로 시민 위한 정치가 가능하냐, 뭐 양다리 걸치기 아니냐, 뭐 이런 시민들 반응을 들었는데 이건 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지를 미래통합당 관계자께 드렸더니 질문 받지 않겠다. 이것도 선거 전략이다. 라면서 이제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악 권리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또 예.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 네.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주민 접촉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직접적으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런 많은 정보도 제공하고 의견을 나누는 거는 중요한데 네, 그렇죠. 또 이렇게 출연까지 거부했다는 것은 네. 이거 깜깜이 선거하겠다는 거 아닌가 해서 네, 그렇죠. 많이 아쉽기도 하네요. 네, 안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깜깜이 선거다 뭐 이런 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저도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 그 얼마 안 됐는데 24일 야간에 울산 곳곳에 걸린 민중당 현수막 훼손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 범인 잡혔나요? 아직 잡히지는 않았고요. 네. 이것을 이제 제대로 조사해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여전히 이제 뭐 소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에 대한 공격적인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여기고 있고요. 네. 뭐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네. 이런 어떤 민주적 권리가 재반 권리가 보장돼야 될 곳에서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4.15 총선 레이스를 시작한 민중당 이야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 질문은 정치 현안과 사회 현안으로 나눴고요. 일단 정치 현안부터 질문 드릴게요. 민중당에 김종훈 후보자를 비롯해 다른 후보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공약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예, 민중당 이제 전국적으로는 한 60여 명이 이제 지역구를 출마를 했고요. 네. 60명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진보정당에서는 하기가 네. 이게 전부 비용도 있고 해서 많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진보 정치를 위해서 출마를 해서 정책을 알리고 또 이런 진보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울산에서는 3명이 출마를 원래 했었어요. 예. 울산 동구에는 저 김종훈이 출마를 했고 울산 남구 을에는 조남해 후보 네. 또 북구에는 강진희 후보 이렇게 네. 출마를 했었는데 네. 또 울산 지역이 보면 또 진보 진영이 아직 이제 하나로 돼 있지 않아서 전국이 그렇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좀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네. 이제 요구도 있고 사실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그 민주노총이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서 왜 진보 정치가 하나로 돼서 이 기회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어떤 요구도 있고 해서 강진희 후보는 정의당에 사실은 단일화. 단일화를 예. 한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남의 후보는 현재까지 이제 후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공약 내용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주요 이제 공약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가 노동도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청 구조가 워낙 복잡하게 돼 있어서 원청 책임법 즉 세계 1등 조선 도시에서 조선 산업에서 임금이 체불된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네. 없애야 되겠다. 원청 책임법을 해서 아, 원청에 대한 공동 사용자성을 확실히 하자는 게 있고요. 네. 하청 차별 금지. 근데 커도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임금에 직접 지급 제도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적절한 임금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또 기업살인처벌법. 기업살인처벌법 이러니까 엄청 크게 보이는데 사실은 네. 기업살인 뭐 이래 들어가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가중처벌. 중대재해에 대한 가중처벌인 예. 거죠. 연속해서 몇 년. 현대중공업이 1970년도에 첫 예. 삽을 떼고 72년 첫 배를 만들었는데 한 50년이 되는 동안에 400명이 넘는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매년 너무 8명에서 많이 10명 죽었네요. 가까이 죽은 거예요. 네. 이게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의무를 그렇죠. 다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주의 의무를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뭔가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이미 이러한 법들은 영국, 일본을 비롯해서 OECD 국가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다 중대재해가 이미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도 확인을 했고요. 아, 이 가중처벌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제조업 중심 도시잖아요, 울산이. 그렇죠.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제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조업의 현재와 미래는 무엇이고 또 한꺼번에 대량 해고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가장 큰 도시가 울산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 또 제조업 전반에 대해서 고용 안정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가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조업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고요. 또 울산 동구로 보면은 공공복지 확대. 기업이 그동안에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네. 기업 복지가 많았어요. 그렇죠. 사실은. 민간 자본으로. 예예예. 네. 또 선거 때마다 뭘 해주겠다고 해서 네. 기업 복지회관을 많이 만들었는데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매각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졸지에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어떤 복지 수요가 이제 충족되지 못하다 보니까 동구를 떠나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아니라 공공복지로 확대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사회복지 문화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제2의 어떤 성장 동력을 뭘로 볼 거냐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은 여전히 이제 산업이라고 여기고 네. 다양한 어떤 산업 유치에 대한 어떤 부분과 더불어 또 울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명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어떤 네. 환경 네. 또 그런 명소들에 대해서는 관광 산업을 또 활성화하는 방향을 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 보면은 이제 민중당이 사실은 네. 좀
생긴 지 사실 좀 오래됐어요. 이 이름을 가지고 한지. 예. 근데 사실 시민들이 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민중당이 민주노동당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계보를 잇는 정당으로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예. 좀 무엇을 좀 계승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좀 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노동을 만들 때는 전체 네.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사회, 네.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 이런 음. 것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기본적이었고요. 그것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또 전 국민의 절반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비정규직인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잡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단 사회이다 보니까 자주국가 평등한 사회, 통일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하나의 꿈이기도 하고요. 네. 이것으로 인해서 갖는 어떤 분단의 아픔으로 인해서 겪는 너무 아픔이 많고 네. 여기에 대한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 이걸 하루빨리 좀 해결하자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했고 또 통합 진보당을 하다가 아픔이 있기도 했지요. 네. 그렇게 보면 한편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지금 또 이제 국정농단이 있었고 20대에도 네. 뭐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게 되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을 때마다 그 정당을 해산해 버린다면 수많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논란이 됐었죠. 예, 예. 힘없는 정당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성기하고 네. 그 속에서 또 뭐 국민들의 어떤 비판이 있었다면 충분히 또 수용을 해서 좀 더 진일보한 그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권과 부패 이런 것을 좀 타파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 좀 넘어가서 예. 그 사실 국회의원 후보 선발 기준 그러니까 예. 민중당, 울산시당이 인재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사실상 있고요. 네. 주로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직접 정치라는 표현을 써요. 네. 저도 이제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대리 정치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곳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혀 거기서 반영이 되지 않아요. 선거 때는 똑같이 시장 가서 어묵 먹고 떡볶이 먹고 사진 찍고 하는데 네. 들어가 보면 온도차가 너무 커요. 그렇죠. 예. 자신들만의 정치가 있더라고요. 네. 그들만의 리그가 분명히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하고 장애인들도 하고 소수자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네. 그것이 공론화되는 과정이 국회여야 된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용해되기도 하고 그 속에서 균형을 이루기도 하고 그 속에서 발전적이었던 것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등록을 한다고 또 뭐 개인 하고 싶다고 또 하는 건 아니니까 또 당원들의 어떤 투표를 통해서 네. 점검을 받아서 그 속에서 또 당선이 되면 네. 후보로 출마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떡볶이 값은 예. 뭐 3,000원, 어묵 1,000원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죠. 그 이번 4.15 총선 남구 의뢰에 출마하는 그 예. 조남의 전 남구 의원 사실 몇 예. 안 되는 울산 지역 여성 후보자거든요. 예. 그 울산에 왜 이렇게 여성 후보자가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그 지금 차별이 없어졌나요? 남녀 또 차별 뭐 성차별 이런 것이 네. 다 없었다. 저는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회운동이나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 극복되었냐 이러면 여전히 인식이 잘 극복이 안 돼요. 사실은. 네. 집에 가서도 여전히 좀 가부장적인 어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우리 정치에 그것이 그대로 아직까지 녹아있다. 보수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성 위주의 어떤 정치 색깔 이런 네. 특색 이런 것이 그대로 존재를 한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울산은 더더욱 보수적인 어떤 색채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도 안 그랬거든요. 좀 야당 도시락 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뭐 소위 말하는 외부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특색이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수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적 특색이 강해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옆에서 여성이 나오면 되겠냐. 그래도 남성이지 않느냐. 이런 기본 의식, 기본 네. 생각 이런 것이 네. 굳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후보나 도전할
하려고 용기도 못 내고 아. 도전할 기회도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 위주의 정치 문화가 네. 이렇게 있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네.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면은 60여 명이 출마하는데 절반이 여성이에요. 예전에 이제 30% 할당 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가능하면 30%는 여성을 출마를 시켜보자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죠. 그야말로 절반의 어떤 여성 절반이 출마할 수 있도록 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노력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우고 지금 이번에 이제 60명 중에 절반이 이제 여성이 출마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목적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자 이런 어떤 사회적 공감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네네. 각 정당에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네. 남녀 어떤 평등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네. 해나가는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근데 또 청년도 찾아보기 네. 어렵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뭐 예. 울산에서 민주당 후보자는 평균 53세, 미래통합당은 62세가량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좀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도 울산에서는 뭐 청년 후보를 내지 못해 가지고 아쉬움도 있기도 한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청년 후보들을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0대 국회에서 보니까 20대는 한 명도 없고 30대 한 명 있거든요. 국회가. 그래서 네.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지요. 지금 저 핀란드 총리가 34세인가요? 아,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토론을 잘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는 어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나는 젊다. 젊음이 또 진취적이고 강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세계적 어쨌든 간에 많은 흐름과 추세를 보면서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네. 사회도 좀 그렇게 바뀌어요. 미래 세대의 이야기를 기성세대가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미래 세대 정치를 기성세대가 하고 있으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네. 늘 멈추거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네. 청년들의 진출은 우리 사회를 바꾸는 가장 네. 큰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후보자들 비례 후보가 8명 나갔는데요. 네네. 그중에 2명이 청년 후보예요. 아. 20대예요. 그것도. 네. 20대 2명을 내보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청년 후보들이 다수가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네. 앞으로 이런 어떤 흐름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가지고 옵니다. 네. 예. 그 김종훈 후보자께서는 동구에서 당선할 수 있다고 보시고 계신가요? 쉽지 않은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있고요.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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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4년간의 평가를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있는 20대에서 국정농단이 있었고 촛불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국회에서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왔을 때 네. 나와라 최순실을 들었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첫 제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4년 동안 구조조정이 동구에서는 조선산업을 위해서 그렇죠. 3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울고 떠나가는 어떤 아픔을 겪기도 했고요. 심지어 밤 12시 돼가지고 펑펑 울면서 전화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좀 시민들의 마음을 잘 아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네. 사람들이 그런 아픔들을 함께 어쨌든 네. 겪어왔던 사람으로서 네. 이 문제를 어쨌든 평가받고 예. 또 그런 정당성을 어쨌든 평가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써 나의 당선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성에 대한 어떤 평가와 네. 그런 속에서 21대 선거를 치르고 있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반드시 당선이 돼야 될 예, 시민들의 목적이 마음으로 있다. 정치를 이렇게 하시기 생각합니다. 위해서 예. 출마하고 또 당선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남구 을에서도 민중당의 조남의 후보자가 출마를 합니다. 예. 보면은 그 경쟁 후보자가 김기현 후보자, 예. 그 박성진 후보자 다 시장, 구청장 출신인데요. 예. 경쟁력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가장 그 중에서는 가장 진보적이고 네. 아, 또 예. 절반의 또 여성의 표를 가장 강하게 아. 직결시켜낼 수 있는 사람 아닐까 싶고요. 네. 뭐 민주당 그 박성진 의원 같은 저희들 당에 있다가 간 사람인데 잘 했으면 좋겠고 경기시장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잘 그래 뭐 정치 도의로 보면 저는 이해가 좀 잘 못해요. 본인하고 또 이렇게
시장 하다가 네. 뭐 또 국회의원 왔다가 국회의원 왔다가 또 시장 갔다가 네. 정치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자리가 아닐 텐데 네. 또 박명호 의원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또 경선 과정을 보면서 네. 참 좋아 보이지만 않는 것 같습니다. 평가는 뭐 시민들이 할 일이긴 하지만은 저는 정치에도 정도가 있고 정치에도 상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가장 적절한 후보 한 길만 보고 쭉 가는 후보가 조남희 후보이기 때문에 네.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 민중당 그 네. 이상규 상임대표께서 지난 네. 19일에 국회에서 비례연합 정당 논의를 중단한다라고 예. 밝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례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예. 같은데요. 그 이유가 좀 뭔지 궁금하고요. 좀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정치개혁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네. 이제 비례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시민적 영역 또 진보적 영역에서 네.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국회에서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예. 의견으로 했고요. 그동안에 민주당하고도 여러 가지 조율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거부를 하고 정치개혁연합에서도 더 이상 논의를 이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저희들도 정치개혁연합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뭐 이제 가능한 진보 정당들도 함께 나와서 네. 이게 비례 정당에 좀 참여를 해서 국회에 좀 진출을 좀 많이 해가지고 조금 목소리 좀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논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 논의는 중단되었고 이미 이제 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중당에서도 비례 후보자가 나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자체적으로 이제 3%를 넘어야 네. 이제 한석부터 사람. 출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이제 2% 조금 넘어가지고 네. 가고 있어서 선거대 아. 잘해서 이제 3% 넘겨야 되는데 많이 비례로 좀 한 명 나올 수도 있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주변에서. 그러면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이번 선거의 특징인데 예. 그 비례의 경우 정당의 공약 선명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 울산에서 민중당이 어필할 수 있는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는 이제 가장 이제 국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민생법을 네. 우리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재난 기본 소득을 이제 주자는 것이지요. 네. 각이 이제 100만 원과 울산형 재난 기본 소득 50만 원 지급을 촉구한 바 있기도 하고요. 코로나 이제 민생법의 경우에는 영세 상인과 노동자의 정당한 이제 유급 휴가나 네. 휴가 수당 사용 등을 법제화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민생이 무너져 있어요. 삶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재난 수준으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네. 이런 주장을 지금 저희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건 취약계층뿐만 아니고요. 네. 일반 시민 영역에서 봐도 너무나 어려워져 있어요. 가게는 제가 다녀보면 문을 닫은 곳이 많고요. 두 명이 자녀를 둔 어쨌든 간에 그 부부는 네. 한 명이 퇴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아.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네. 누군가 퇴직하고 육아를 그 전담해야 되는 이런 네. 과정이 생겨서 네. 소득이 떨어진 거예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위기다. 국가적 위기. 네. 이 위기에 맞는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서 첫 어쨌든 간에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정인 거 아니냐라고 네. 저희들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를 놓고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감세하는 식으로 재난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어요. 아시죠? 예,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경총을 중심으로도 이제 이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네. 있어요. 이제 감세를 했으면 좋겠다. 결국 이 감세라는 것을 사람들 보면 감세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없는 사람은 세금 낼 돈도 없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대기업이나 있는 곳에서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 네. 그런데 국가가 운영되려면 세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큰 우리나라는 7, 80%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에요, 사실상. 이 기업이 감세를 해버리면 누군가 돈을 내야 되는데 네. 그럼 또다시 없는 사람 호주머니 틀어서 있는 사람 살리는 격이 되는 거죠. 네. 기업에는 혜택이 가지만은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이 혜택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네. 감세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례 후보 좀 누가 나오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네. 8명의 비례 후보를 선출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여성 목을 50% 두었고요. 네. 홀수 순번을 이제 그렇게 뒀고 또 특히 이제 농민이나 청년들이 참여를 분명히 앞순번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전략 후보에서 전략 명부로 둬가지고 네. 농민은 2번, 네. 청년은 3번을 해서 참여를 해서 이분들은 또 당선이 되는 어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각각이 보면 자신의 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또 함께 해왔던 분들을 비례 후보로 선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실 예. 비례 1번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비례 1번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예. 비정규직 관련 투쟁을 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여성 노동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이 당 차원에서 뭐 구체적인 연구가 있나요?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고용의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네. 차별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네. 때로는 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미래 전략적인 어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저는 가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출산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고용 문제를 먼저 말씀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들이 고용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출산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향후 2100년도 정도 되면 2100만 명 이하 정도로 떨어질 절반 거라고 이하네요. 예,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라고 네. 이미 뭐 이 예측대로 갈 때 그래서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정규직과 저는 연동돼 있다. 삶의 문제, 고용의 문제, 이것이 출산의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연동돼 있다. 이런 네. 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여성 노동은 더욱더 열악한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몇몇 조사에 따르면 네. 남성보다는 임금이 뭐 절반 정도인 거는 당연한 것으로 네, 되어 그렇죠. 있고요. 네. 매출액 이제 500대 기업에서 보면 여성 임금 비중은 3.6%에 불과합니다. 거의 고용을 하고 있지 않지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 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추진됐지만은 거의 되고 있지 않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다 저항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곳곳을 어쨌든 간에 공공 부문 회사들을 가보면 뭐 아예 엄두조차 내지 않고 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우리 사회적 과제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떠나서 이 차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삶의 어떤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지 않을 경우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그러면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좀 미리 여쭤볼게요. 그게 뭐냐면 여성들이 감당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시민들을 제가 계속 만나서 여쭤보거든요. 질문 뭐 해야 되냐. 일자리 찾아서 2030 여성들이 대규모로 탈출 러시하고 있다. 그래서 인구 줄어드는 것도 있다. 또 이거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경남대 양승훈 사회학과 교수가 여성 이탈이 잠재적 부동산 구매자 이탈이고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종합하면 여성 일자리 부재가 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양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성 노동자,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문제, 요 키워드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울산에서는 좀 대처가 가능할지 좀 그런 게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울산이 사실은 뭐 제조업 중심 도시다 보니까 네. 제조업을 여성들이 못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네. 남성 중심의 사업장이고 또 남성 위주의 어떤 고용이 많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성 일자리나 또 여성들의 어떤 고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울산이 이제 지속적으로 보면 예전에 기업이 잘 될 때는 남자 혼자 일해서도 먹고 살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부부가 다 일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 여성은 이제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 자리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네. 울산 지역 일자리가 그렇죠. 대체로 그렇다. 요즘 대체적으로 보면 또 여성에 대한 일자리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당신들 부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을 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사실은 뭐 사회적 현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네. 이혼율도 높잖아요. 네. 한부모 가족도 많아요. 네. 어떤 여성은 아이 2명 키우면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여성은 치매 걸린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혼자의 비용이 아니라 가족이 생기고 그런 비용을 벌어야 되는데 네. 임금은 절반 정도 네. 또 일자리는 아르바이트 수준 네. 이런 것 외에 안정된 일자리가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것이 어떤 또 다른 어떤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여성 고용 促진을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법제화하든지 현실화해서 이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법제화를 해야 된다. 예, 예. 네. 좀 이어서 좀 사회 현안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울산 지역 산업 고용 위기 그 근원이 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2008년부터 사실은 글로벌 위기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려움이 겪었고 네. 우리 울산으로 보면 2014년부터 조선산업으로부터 시작해가 제조업 위기가 상당히 이제 네. 도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 위기는 많은 사람의 어떤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고 또 제조업 전반이 이제 어려워지는 어떤 과정에서 힘겨워졌던 거죠. 그런데 네. 이제 문제를 돌이켜 보면은 그동안에 제조업을 해온 40-50년 동안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현대중공업은 단일 기업에서 재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네. 그때 할 때마다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우리는 잘 될 때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사들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계열사 중에 하나 정도 좀 팔아서 매각해서? 매각을 해서 네. 큰 집을 좀 먹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고생하는 노동자가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다 이런 게 아니라 네. 함께 살자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없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가정도 어려울 수 있고 개인도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어려울 때서 나누어야 되는데 누가 더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있는 사람이 좀 더 나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0 가진 사람이 하나 더 가지겠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올해 그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한국 울산에 조선- 없죠. 예, 네. 조선해양이 주주총회 하는 거 공시하는 거 보셨죠? 아. 1,700억 정도 지금 그 배당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이제 재벌 총수 일가가 가져가는 게 930억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나누고 투자하고 해야 될 텐데 향후 예. 3년간은 투자보다는 배당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그것도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감시 감독하고 네. 또 기업이 개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음. 공동적 자산이라는 인식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게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예.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중당을 국회로 보내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 예,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 하셨냐라고 묻는 셈인데 그 제가 그래서 현역 의원인 그 김종훈 후보자께서 발의한 의안을 찾아보니까 예, 예. 대표 발의가 21건. 근데 예. 공포된 게 0건. 하나도 예. 없었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이제 21건 내용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일부 봤습니다. 잘 안 될 것만 한 것 같지요. 이렇게 네. 예를 들면 임금에 대한 어떤 원청의 사용자산 원청 책임법을 만들었는데 네.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토론과 네. 또 서명 이런 것을 받아서 국회에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네. 그 법안은 잠자고 다루어지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아, 소위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 그렇죠. 아, 그거 왜 그런 거죠? 거기에는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더라고요. 결국 없는 사람 편이 아니더라고요. 아. 뭐 선거할 때는 전부 뭐 서민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위해서 이러는데 그 법안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여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21개의 내용이 대부분 그런 거지요. 네.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하면 여성들의 어떤 그 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하도 네. 하면은 네. 첫애 놓으면 뭐 500만 원 주고 둘째 놓으면 1,000만 원 주고 셋째 놓으면 2천만 원 준다고 애 안 낳는다. 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이런 거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육아보험법을 만들자. 그러니까 일명 김지영법 이런 육아보험법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국가와 개인이 공동의 어떤 책임을 지고 보험을 들고 아기를 낳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거를 좀 찾아봤었어요. 예. 독일식이 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고 그렇죠. 스웨덴이 약간 신뢰를 관계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민간이 같이 협력하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스웨덴식이 전 좀 성공한 걸로 봤었거든요. 예. 그 스웨덴식을 좀 해야 된다. 그 그렇죠.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이시죠?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많은 제안을 하긴 하지만은 네.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건수를 올리려면 솔직히 건수만 올리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보면은 제가 네. 법안을 다뤄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조사 하나 바꾸고 이거는 일본식 용어라고 바꾸고 이래가지고 나는 20건 했니 30건 통과시켰니 네. 이게 뭐 의미가 없고요. 의미 없죠. 제가 보건데 물론 맞습니다. 뭐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그냥 자꾸 수정하면 되는 문제이고 네. 근본적인 거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 네. 이런 것이 법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20대 국회에서 그러한 법안을 손가락 꼽으라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국회의 현주소이고 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어떤 국회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 이런 것이 현실이지 않느냐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서 통과시키지 못한 책임은 여전히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기업살인 처벌법 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게 의안명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범죄, 예. 가중처벌 등에 대한 관한 법률안. 예. 이 원청에서 책임지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한데 그 하청업체가 안전교육을 좀 노력하고 노동자들도 안전규범을 제대로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너무 책임을 지우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한 게 저도 요 부분을 좀 이제 가끔 들여다보면 잘잘못을 딱 무자르듯이 나눠지는 게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형 기준으로 해서 사실 좀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한쪽에만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도 있어요. 우선은 이제 예. 서로 주의하고 주의 의무도 있고 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데 더 큰 거는 사람이 죽지 않아야 되고요. 네. 그렇죠. 죽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조치를 더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4.16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이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더 강화하자는 것이거든요. 귀하게 여기자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달라진 측면이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일을 빠르게 잘 처리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안전하냐 안 하냐 또 그 안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업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비용으로 보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조치를 취하고 수많은 안전장치를 하는 비용보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대가를 치르는 그 비용이 사기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여전히 비용으로 여기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어떤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게 기업살인처벌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처벌이 강화될 경우에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 안전조치를 강화하겠죠. 그 하나 더 저도 이제 법률 중에 예. 또 궁금했던 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고용노동법 일부 법률 개정안 내용이에요. 예.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한테 특별연장급여를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식으로 법안 내용이 되어 있던데 예. 이게 결국에는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에서 좀 부담을 지우고 결국에는 고용보험 쪽에서는 좀 그 예산이 남아돌 수도 있다. 왜 거기서 예산 안 쓰냐? 돈 팡펑 가져다 쓰겠다는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류하는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특별 연장 급여를 주자는 생각은 사실 위기에서 또 현실에서 느낀 거예요. 쫓겨나도 일자리가 다시 구할 수가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왜 일자리 안 구하냐 이러고 이거는 이제 시간은 제한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사람들 살 길이 먹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데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특별 연장 급여는 대량 실업 사태 등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지급하는 급여인 만큼 현행법은 그 요건을 너무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제한을 좀 더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네. 특별 연장 급여가 생긴 후로 지금까지 이제 IMF 당시나 세 차례 이후에는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해 조선산업 전국적으로 보면 한 10만 명이 고용 위기에 놓여졌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에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법적 제도적이 것이 오히려 사람의 어떤 생계나 생존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못한다면 네. 그것은 좀 완화하거나 새로운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네.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또 이제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게 예. 사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보인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사실 교섭단체가 안 되면은 그 윤리심사 요구라든지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출석 요구라든지 긴급 현안 질문 뭐 이런 권한들을 가지기가 참 어렵잖아요. 21대 국회 가시게 되면 소수당 의원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이게 선진화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네. 추진하기 어려운 법이어서 그래서 그 20대 국회로 보면 자꾸 수정 외에 한 법안이 없다. 아, 식물국회? 예, 식물국회, 동물국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동물국회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정도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문제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 생각, 국민의 위임받은 어떤 권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교섭단체가 안 될 경우에 현실도 네.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거죠. 먼저 10명의 어떤 서명을 받아야 발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명 기관이라고 얘기는 하면서 네. 10명의 서명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이 이제 문제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청원법이 새로 이제 좀 바뀌었잖아요. 네. 한 10만 명이 네네. 서명을 하면 네.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데도 이제 그것을 이제 다행히 하는데 요즘 N번방 문제가 요즘 심각해졌잖아요. 그렇죠. 이거 첫 사례예요. 그런데 제출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뭐 이런 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하는 일까지 우리가 국회에서 다 법으로 만들어야 되냐 안 하고 이 문제가 터지면서 커진 거예요. 네. 국민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국민이 직접 느끼고 있고 정말 문제를 하는 것을 그 국회가 무시하거나 국회가 등한시하면서 생긴 법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생활형 예. 정치를 하고 싶은데 이런 시스템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국회의 교섭단체 중요하고 구성원들의 모든 예. 뭐 숫자 이런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긴 한데 네. 국민들의 목소리에 뭐 이게 진보적 의제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고 국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에 기초해서 활동할 때 네. 우리는 좋은 법안 또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 시민이 지역주의 정당이 한 게 없다라는 비판을 하던데 예. 그런데 민중당도 어쩔 수 없다. 예. 진보면 뭐하냐. 실제 울산이 민간 자본 중심으로 사회 간접 자본이 갖춰져 있어서 이번에 동구의 체육시설 등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비판인 것 같은데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한 적은 사실상 없어서 네. 어떻게 말해서 제가 구청장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저는 구청장 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잘 한 것 같고요. 앞에는 이제 지금은 미통당 이름 바뀌었지만은 이제 울산을 그 집행을 해왔고 지금은 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런 거지요.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공동의 과제, 공동의 노력 또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동구로 보면은 기업 문화 또 기업이 했던 사회복지 문화가 일시에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너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네. 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 네. 그다음 울산시는 제가 10번 정도 더 찾아갔던 것 같아요. 울산시장을 만나서 그래서
합리적으로 협의했고 정리를 했고 그런데 결국은 울산 동구청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없다는 이유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희들은 합리적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어떤 생각 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시하는 것인데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국비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좀 노력하고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시비나 구비가 필요한 거는 또 행정에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소통 네. 일치성 이런 것이 떨어지면서 이것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정치인의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뭐 피해가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공감대 그러니까 당선될 때는 자기 주의 주장을 좀 할 수 있지만은 네. 뭔가 당선이 되고 나면 국민들의 어떤 생각, 시민들의 생각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우리나라 정치나 행정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산업 위기로 엎어진 데다가 예. 또 울산에 코로나까지 덮쳐왔잖아요. 예. 그 경제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울산으로 보면은 네. 이미 제조업이 전반적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선 산업이 위기를 맞았었고 네. 자동차도 지금 미국으로부터 관세 네.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고 유가가 이제 하락이 되면서 네. 화학공단을 비롯해 장치 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저는 코로나 위기가 또 다른 어떤 위기를 가중시킬 거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20달러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이미 조선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 제로 상태에 있습니다. 자동차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은 네. 유럽 뭐 미국 이런 데에 새로운 어떤 코로나 위기가 가져올 어떤 여파가 네. 어디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어떤 부분이 있지만은 아. 우리 장치 산업은 생산해도 생산 비용이 나오지 않으면 또 할 수가 없잖아요. 화학공단이. 네, 그렇죠. 해봤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전반에 대해서 네. 우리가 새로운 고민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의 어떤 위기를 잘 극복하는 어떤 제도를 잘 만드는 것과 더불어 향후 이제 이런 부분들의 지원 네. 체계 시스템을 강화해야 울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또 전 국민적 위기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얘기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지역 현안인데요. 그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넘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태사회 실현. 이게 민중당 강령 8번째 나와 있더라고요. 예. 당장 경주 단독 결정으로 월성 원전에 새로 짓는 방패장의 경우에는 울산 북구 시민 건강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민주당의 원칙 확인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했어줘야 되게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수기민주주의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야죠.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맥스터 부분에 대해서 네. 는 또 울산 같은 경우로만 보면은 네. 오히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예요. 경주보다도. 네, 그렇더라고요. 예, 이런 어떤 지점이 있을 때 울산 시민의 입장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그 재검토위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민의 어떤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음.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17년 2월에 그 예. 원자력 안전법 일부 개정안 내셨던 걸 봤어요. 예. 근데 이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검토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예. 그 원전과 관계 시설은 산업부 소관이지 행안부 소관 아니다라는 뭐 번지수 잘못 짚었다. 뭐 이렇게 예. 정리가 되어 있던데 다시 한번 뭐 입법을 하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좀 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예, 제 부처별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자기 부처 거다. 아닌 거는 떠넘기기 하는 게 일상이어서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 골자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시 이제 반경 30km 이내 주민들에게 주민 투표로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이제 현행 이제 원안법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으로 돼 있는데 이제 사업자인 한수원은 공청회 정도로 늘 이제 끝내왔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 의견 청취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자고 이제 이렇게 낸 거지요. 그런데 네. 산업부 소관이라는 전문위원회 해석은 네. 이제 부처 간 힘겨루기에 따른 어떤 해석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이를테면
이를테 우리나라 원전 정책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산업부가 진흥을 맡고 있고 원하니까 안전을 나눠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 허가 문제는 안전의 문제이지 진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원전 정책을 멈추지 않기 위한 산업부의 주장에 저는 불과하다. 네. 이런 이 전반은 어쨌든 간에 산업부가 책임을 지고 어쨌든 간에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출하실 때 행정안전부니까 안전에 방점을 찍고서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예, 힘겨루기에 밀리고 예, 그래서 예, 반영이 안 된 거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정확히 10년 전에 2010년 3월 26일이죠. 예. 그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어요. 예. 우리 군인 40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됐는데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예. 당시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른 해석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그 4년이 지나서 2014년에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천안함 사건 모든 희생자에게 조의를 표명하라고 북한에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남북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당의 정체성과 좀 관련돼 있는 좀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요. 이 김종훈 후보자께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당시에 저도 그 공직자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의를 피했고요. 우선 이제 천안함 사건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장병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이 에 대해서 위로를 전하고 또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실제적으로 가져봅니다. 하루빨리 이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가 좀 이렇게 잘 대화로 좀 전환되어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로 전환하는 것이 저는 우리 이런 어떤 문제들을 민족 간의 어떤 갈등, 민족 간의 죽음 이런 것을 해소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저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울산 동구로 보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아픔을 겪기도 하고 동구는 또 지역 위기까지 겹치면서 많은 인구가 떠나가는 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희망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본사는 소위 말하는 옮겨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자유운항 선박센터 등 새로운 연구기관들이 유치가 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또 희망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산업단지도 또 만들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동구가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머물고 싶은 도시,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가 생겨나고 또 시민들이 행복한 어떤 이런 어떤 꿈을 꾸는 그런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길에 함께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4.15 총선 특집으로 민중당 유일 국회의원인 김종훈 동구 후보자 모시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의 길기판, 기술의 강승복 엔지니어, 진행과 연출의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